이번 시간에는 교재 16페이지에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법 제2조입니다. 6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용어 중개입니다. 중개. 이 한자도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시험에는 한자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한자를 통해서도 중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일단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개를 한자로 쓰라하면은 이 가운데 중자를 많이 쓰는데 앞에 사람 인변이 붙었죠.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으세요? 개자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두 명이죠. 두 사람 사이에 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또 끼 들어가는데 두 개가 끼 들어가죠. 그거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단독 중개, 공동 중개 가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끼 들어가면 단독 중개고 두 사람이 끼 들어가면 공동 중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개는 단독 중개일 수도 있고 공동 중개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양갈로 1번에 보면은 우리 법조문 제2조 1호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정독을 하겠습니다.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도 그림을 그려놨죠. 중개대상물이라 지칭합니다. 이 중개대상물이 어떤 물건이냐?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으세요? 궁금하지만 참고 알겠습니까? 참고.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 A와 B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알으세요? 거래 당사자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글을 읽다가 보면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이죠. 알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가마 쌍방에게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래 당사자가 뭘 하느냐?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그 거래가 어떤 거래냐? 이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한 매매 거래일 수도 있고 교환 거래일 수도 있고 임대차 거래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그런 거래 행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부분도 많이 등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도 중개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중개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시험 문제 물을 때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얘가 1번 소유권, 2번 저당권, 3번 전세권, 4번 유치권, 5번 질권 이래가 답이 질권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들이죠. 자, 어찌됐든 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전부 다 계약이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라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알선과 중개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요 거래 계약이 되는 거죠.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 계약을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건이 있어도 거래 계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할 수도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중개의 대상은 거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끝에. 즉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고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를 결국 중개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거의 시험 지문의 응용 지문으로
이 거래 계약이 법률행위다라는 걸 물어본 거죠. 민법 시간에 계약은 법률행위 이렇게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선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갱이.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속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 네오박스 안에 권리 취득자, 취득 의뢰인, 권리 이전자, 이전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 당사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계약을 직접 하든지 중개를 통해서 거래 계약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어느 일방 당사자는 아세요? 자기가 소유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한쪽은 또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취득자, 권리 이전자. 그러면 이 중개를 하는 갑에게 A가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의뢰를 받아서 갑이 중개를 하게 되는데 A가 갑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전 의뢰인이 되는 것이고, 이 B가 갑에게 의뢰를 하면은 취득 의뢰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 하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이 거래 계약이 매매 거래 계약이면은 거래 당사자가 누구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가면 되지만은 제가 그냥 거래 계약이라고만 지칭을 하게 되면은 매매 거래인지 임대차 거래인지 교환 거래인지 저당권 설정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매도인이든 임대인이든 전세권 설정자든 저당권 설정자든 전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리 이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은 권리 취득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구사가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법을 만들 때 어떤 매매 계약을 전제로만 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다양한 거래 계약을 전체를 전제로 놓고 표현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뢰를 하고 중개를 하는 갑이 의뢰를 받게 되면은 이 거래 당사자 일반과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계약을 우리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의뢰를 띄고 중개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전에서는 중개계약이라는 네 글자를 쓰고 중개의뢰 계약이라고는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 중개계약은 이전 중개계약이 될 것이고 이 중개계약은 취득 중개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 제도에 관해서도 나중에 22조 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미리 용어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2조 가서 공부하면은 중개계약 관계, 요 관계를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알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26조 가면은 거래계약 관계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이 거래계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중개의 성격이 나는데 과거에 이제 시험에 출제된 부분들이 제법 있어서 소개를 했는데 전부 다 이론적 설명들입니다. 실무적으로 크게 중요함을 못 느낄지는 몰라도 이론적으로 다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항상 이 자격 시험에서 순수한 이론적 측면의 내용을 묻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알았어요? 자, 알선행위, 즉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를 성립시켜주기 위한 독자적이면서 보조적이면서 준비적이면서 예비적인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시험 지문에 다양한 국어적 표현으로 활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독자적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알았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행위를 할 때 이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한 독자적 판단하에서 중개행위를 한다 해서 독자적 중개행위다,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개행위라는 것은 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당사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이다, 준비적이다, 예비적이다 이런 다양한 국어적 표현을 쓰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행위다 하는 말은 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 거래 계약은 아까 법률행위다 그랬죠.
그러나 이 중갱이 그 자체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 사실행위, 보조적 사실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출제가 사실행위,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활용해갖고 이 과목에서 지문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결국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용어인 법률행위, 사실행위의 개념을 제대로 민법 시간에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 과목에서 응용해서 활용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는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합격생들 중에서도 이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고서 합격하는 수험생은 별로 드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개념을 이 과목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이 중갱의 대상이 되는 거래계약은 법률행위, 중갱이 그 자체는 사실행위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의 개념과 사실행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주의 있게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행위를 사실행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표시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민법 시간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한 6, 7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뒤에 가면 또다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갱이는 민법상의 대리행위와도 그 성격이 좀 차이가 있고, 위임행위, 도급행위, 고용행위, 현상광고행위, 민법에서 다 규율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중갱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민법의 그런 용어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우리 대부분 판례는 그렇지만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를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위임 관계와 같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판례는 그 줄거는 부분을 진하게 처리된 부분은 줄거는 부분입니다. 그 진하게 처리된 부분을 활용 좀 한다는 것은 이 의뢰인과 개업공인의 법률관계, 이 중개계약관계가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게 되면은, 관계 보면, 이 중개계약관계와 관련, 즉,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사건이 분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겠죠.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중개라는 두 글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개와 민법에서 등장하는 위임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어떤 또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서 이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중개의 대상이 나왔는데 관로안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시험 문제가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었고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 중개대상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묻게 되면은 요 3조의 규정에 속하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 물건에 관한 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즉 중갱의 대상이 되는 요 권리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중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면 전세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건에 관한 이미 토지라고 합시다. 그럼 토지에 관한 질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질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토지하고는 관계없는 물건이거든요. 동산질권, 권리질권밖에 없습니다. 질권은. 그렇기 때문에 질권은 결과적으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대상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는 매매행위
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교환행위, 임대차행위, 그리고 뭐다 전세권 득실병기한 행위, 저당권 득실병기한 행위 이런 게 다 중개대상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관로를 처리해 둔 건데, 자,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물리적인 상태인 그 자체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의 득실병기하는 행위, 즉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물건에 관한 무슨 행위?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토지가 존재해도 그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이 문장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에 의해 그 권리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사례를 각주 13번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게 됩니다. 그럼 이런 판례들을 민법을 좀 공부한 상태에서 읽어보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각주 13번에 2번에 있는 법정지상권 가는 권리가 민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알겠어요?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는 뭐다 그 토지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지상권도 이 거래 당사자 간의 득실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법정지상권도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판례 2번을 읽어봅니다.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속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말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법정지상권의 이전이라는 이 행위, 그게 거래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전 거래계약, 법정지상권의 권리의 이전 거래계약도 중개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양갈로 3번의 6번째 줄입니까?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득실 변경이 효력에 발생하거나 물권 변동의 내용과 당사자가 이미 확정된 상속, 유정, 경매, 공매, 환매, 공용, 수용 등의 경우에는 중개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미 이 거래계약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은 중개가 가능하겠지만은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죠. 거래계약이 없으니까 중개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이 아니다.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양갈로 4번의 중개의 이론적 유형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과거에 초창기에는 그 개념까지도 상세히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출제되긴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 중개 이론적 다양한 용어들을 이미 개념을 안다는 전제에서 지문에 포함시켜서 문장을 구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그냥 부득이하게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어들의 단어 뜻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미 뜻을 안다는 전제에서 지문 속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동산 중개인은 상사 중개가 아니라 민사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사중개란 단어의 뜻, 민사중개란 단어의 뜻, 이걸 알아야만이 부동산 중개가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하는지 OX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 시험 문제가 상사중개란 무엇을 말하고 민사중개란 무엇을 말하고 그건 과거에는 좀 물었는데 최근에는 잘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방갈로 1번의 중개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중개는 이론적으로 지시중개와 참여중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지시중개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조금만 도와준다. 중개인 자체는 도와주는 거죠. 보조해 주는 거죠. 조금만 도와주는 중개를 지시중개. 많이 도와주는 걸 참여중개. 그래서 많이 도와준다는 것은 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도와주는 지시중개는 이 거래계약 체결이 되고 안 되고는 관여 안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이 거래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주는 정도의 중개, 이런 걸 지시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참여중개 한번 봐봐요. 다른 말로 매개중개하기도 하고 알선중개하기도 한다는 건데,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거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로서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만이 중개가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중개 형태를 무슨 중개? 참여중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에 적어놓은 거는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중개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시중개를 규율하거냐 참여중개를 규율하는 거냐 한 평가해보자.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법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참여중개를 전제로 공인중개사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시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지문이 시험 지문 나오면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반의 어떤 규율 내용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과연 참여중개를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건지 지시중개를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건지 그걸 수험생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반갈로 2번에 중개행위의 대상에 따른 구분한데, 중개행위의 대상이 바로 이 법률행위 거래계약이라고 그랬죠. 이 거래계약이 상사거래계약이면은 이 중개는 상사중개, 이 거래계약이 민사거래계약이면은 민사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사거래계약이라는 것은 상인들 간의 상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 임대하고 임차하는 사람들이 거래가, 매매 거래가, 임대차 거래가 상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상사거래계약이 아니면 다 민사거래계약이 됩니다. 그럼 민사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니까 민사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청춘남녀가 혼인을 한다 이 말이지. 혼인의 계약은 상사거래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민사거래계약입니다. 그럼 혼인을 알선하는 중개도 바로 민사중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중개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 시간에서도 점검했다시피 상법의 중개에 관한 행위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상법에서 규율하는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 개별법을 따로따로 특별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규율하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 결혼중개에 관련한 법률, 직업안정법 이런 법들이 다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민사중개라는데 현행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민법에는 중개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상사중개의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결혼중개는 결혼중개에 관련한 법률에서,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과 같이 상행위 이외의 일반 사인 간의 민사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우리는 민사중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법 46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 시간에서 했죠.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에 속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관계되는 민사중개 종류별로, 즉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개별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공인중개사법, 결혼중개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이런 법들을 다 개별법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 개별법들이 다 그럼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사중개는 뭐냐?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우리는 상사중개라 그러고, 상법에서 보면은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따로 93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상사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사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행위 이외의 혼인이나 취직이나 부동산 매매 등의 행위, 즉 민사거래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우리는 민사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중개인도 바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민사중개인 한 사람이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민사중개업의 한 사람이죠.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 46조 11호와 제4조에 따르면 상인 신분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중개도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상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에 관한 행위는 영업적 행위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일 것을 요하고 그 성질은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무슨 중개? 민사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반갈로 3번에 중개활동의 주체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중개는 단독 중개도 있을 수 있고
공동중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우리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단독중개를 중심으로 법을 규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24조에 가서 학습을 해보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가 나오는데 이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중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줄은 꺼놨지만은 나중에 24조 가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를 이해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죠. 반갈로 4번에 법적 근거에 따른 또 중개의 구별은 사중개, 공인중개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격증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법적 근거에서 행해지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그러고 합법적인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하는 중개를 뭐 사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서는 등록한 자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등록한 자가 행하는 중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공인중개라 그럽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행하는 중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가지고 현재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는 소위 중개인, 즉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지만 등록한 것으로 봐주죠. 그럼 그 사람이 행하는 중개도 자격증이 없지만 공인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무등록으로 중개한다는 것이 바로 사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중개 이꼬르 무등록 중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를 금지 안 합니다. 다만 그 사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우리 법은 무등록 중개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무등록 중개인이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중개라는 두 글자와 중개업이라는 세 글자는 엄격히 구별해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개업의 개념을 따로 또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은 중개라는 두 글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반갈로 5번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따른 또 중개의 구분은 국내 중개, 국제 중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게 되면 국내 중개, 외국의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게 되면 국제 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내 중개를 전제로 법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국제 중개를 또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에 양갈로 5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를 제가 소개했는데 상당히 학습하기 어려운 판례입니다. 근데 하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 오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제 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출제위원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에서 이 판례를 소개해 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법 제2조 1호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2조 1호의 용어 정의의 중개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중개라면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제3조 규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렬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는 중개행위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 그때그때마다 각 조문에서 따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중개업에 부수되는 중개업 외의 업무가 중개법인의 업무에 또 추가됨에 따라 중개행위를 매개로 한 여러 규정과 보증보험 또는 공제 대상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중개행위의 개념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났습니다. 이 뭔 뜻이냐 하면은 여러 규정에 흩어져서 등장하고 있는 중개행위의 개념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 규정을 만든 취지에 부합되도록 중개행위의 개념을 다소 유연하게 달리 해석할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법 제30조, 자 30조에서 등장하는 중개행위의 개념, 즉 30조 제1항에 보면은 중개행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30조 1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 개차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조 1항에서 표현하고 있는 중개행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2조 1호에서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적 범위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조 1항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처인 규정에서 등장하는 중개의 개념은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 즉 30조 1항 규정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입법 목적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해라 그랬죠.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할 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는 바. 여러 조항의 입법 형태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 법제 30조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 중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2조 1호 소정의, 즉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속하는 것만이 중개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조 1항에서 등장하는 중개행위 개념은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결국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할 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30조 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조문의 위치는 2조 1호입니다. 2조 1호. 여기에 중개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라 하면 이걸 공부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보면은 또 중개행위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이 중개의 개념과 이 중개의 개념적 범위는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조문이 만약에 35조라든가 아니면 26조라 합시다. 26조에 또 중개행위라는 글자가 등장할 때 이 중개행위의 개념적 범위도 반드시 2조 1호에서 말하는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이 26조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판례는 요 30조 1항에서 나온 판례죠. 그래서 30조 1항의 입법 목적이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개행위는 요거보다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좁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판례가 시험 문제가 그러면 이 판례를 등장시킬 때는 30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지문 5개를 구성할 때 이 판례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어 정의 2조 1호 이 중개의 용어 정의를 묻는 문제에서 이 판례를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출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의 신청을 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판례가 중개의 개념을 묻는 문제 속에 등장하든 아니면 더 정확하게 30조 1항에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등장하든 일단은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이런 판례의 기준을 한번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조 2호 공인중개사의 개념, 그리고 3호 중개업의 개념, 4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5호 소속공인중개사, 6호 중개보존의 개념을 다음 시간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